최지연, 이깟 푼돈에 내 양심까지 팔아먹는 거냐? 그래, 좋아. 그렇게 돈이 좋으면 내가 평생 돈 걱정 없게 해줄게. 아줌마, 이 가게 얼마입니까? 제 손에 들린 검은색 카디가 테이블 위에서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지연이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10원 단위까지 칼같이 계산하며 저를 거지 취급하던 그 오만하고 얄미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로 꽂혔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 놀란 숨소리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모든 소음을 배경음악 삼아 제 인생 최악의 소개팅 상대였던, 그리고 제 과거를 가장 비참하게 만들었던 여자 최지연을 차갑게 노려보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이상하게도 머리는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28년간 보육원에서 자라며 겪었던 서름, 무시, 그리고 가난에 대한 지독한 지긋지긋함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발의 방아쇠를 당긴 건 바로 눈앞에 저 여자와 제 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리고 계신 저 식당 주인 할머니였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한 달 전 지긋지긋한 동창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동창회 같은 곳에 나갈 처지가 못 됐습니다. 보육원 출신이라는 꼬리표는 사회에 나와서도 저를 끈질기게 따라다녔고, 번듯한 직장 대신 온갖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인생이었으니까요. 친구들이 대기업 명함을 내밀고 외제 차키를 자랑할 때 저는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런 제가 동창회에 나간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최지연 때문이었습니다. 학창시절 모두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그리고 저 같은 놈은 감히 말도 섞을 수 없었던 그녀가 제게 먼저 연락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지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밥 한번 먹자고, 옛날 생각도 나고 그냥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제 심장은 바보처럼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나에게도 기회가 온 걸까? 끔찍했던 과거를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온 걸까? 하지만 그건 저 혼자만의 착각이자 희망 고문이었습니다. 지연이가 저를 부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추악한 진실이 밝혀지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오늘 이 허름한 백반집에서 말이죠. 제 인생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결핍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얼굴도 이름도 모른 채 사랑 보육원이라는 곳에서 제 세상은 시작되었습니다. 제게 주어진 것이라고는 베네 쪼고리에 수놓아진 민준이 하는 이름과 등 뒤에 희미하게 남은 작은 화상 흉터뿐이었죠. 원장님은 제가 발견되었을 당시 큰 화재 현장 근처였다고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은 아마 그 화재로 돌아가셨을 거라고. 그 말을 들은 어린 날의 저는 부모님을 잃었다는 슬픔보다 버려진 게 아니구나 라는 안도감을 먼저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세상의 냉혹함 앞에서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보육원 아이라는 사실은 곧 놀림과 차별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엄마 아빠도 없는 고아라는 말을 밥 먹듯이 들었고, 소풍날이면 김밥 한번 싸와보지 못하는 제 도시락통을 보며 수근대는 아이들의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특히 최지연과 그 무리들은 저를 악랄하게 괴롭혔습니다. 그 애들은 부유한 집안 자제들이었고 저처럼 가진 것 없는 아이를 자신들의 장난감처럼 여기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제 낡은 운동화를 일부러 밟고 지나가거나 급식비를 걷는 날이면 김민주는 나라에서 밥 주잖아? 라며 대놓고 면박을 주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맞서 싸워봤자 돌아오는 건 역시 보육원 출신이라 폭력적이다 라는 낙인뿐이라는 걸 너무 일찍 깨달아버렸기 때문이죠. 그렇게 저는 그림자처럼 없는 사람처럼 10대 시절을 보냈습니다. 유일한 낙이 있다면 가끔 보육원을 찾아오시는 후원자분들이 사다 주시는 과자를 먹으며 언젠가 나도 저렇게 성공해서 이곳 아이들에게 맛있는 걸 사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최지연을 몰래 훔쳐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그토록 괴롭혔던 아이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는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햇살 아래에서 웃을 때 반짝이던 머리카락, 친구들과 장난치며 까르르 웃던 그 목소리, 제 비참한 현실과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에 사는 그녀를 보며 저는 감히 닿을 수 없는 꿈을 꾸곤 했습니다. 만 18세가 되어 보육원을 나오던 날, 제 손에 들린 것은 정부에서 지원해준 5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 돈으로 서울 변두리에 창문도 없는 작은 고시원 방을 얻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진짜 생존 게임이 시작되었죠. 낮에는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바코드를 찍었습니다. 잠은 하루 4시간이 전부였고 식사는 편의점 폐기 도시락으로 해결하는 날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렇게 10년을 꼬박 일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는 굵어졌고 등 뒤에 화상 흉터처럼 마음에도 지워지지 않는 흉터들이 늘어만 갔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내 아이에게는 절대 나 같은 결핍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매일 밤 고시원 침대에 누워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동창회에 가기로 마음먹은 날, 저는 정말 큰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10년 만에 만나는 친구들, 그들은 이제 어엿한 사회인이 되어 있겠죠. 의사, 변호사, 대기업 사원, 그들 앞에서 공사장 인부이자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제 모습을 보이는 건 마치 발가벗겨진 채 광장 한복판에 서는 것과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지현, 그 이름 석자가 제 모든 자존심과 두려움을 눌러버렸습니다. 그녀는 동창회 며칠 전 SNS를 통해 제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준아, 나 지연이야. 잘 지내? 이번 동창회에 너도 온다고 들었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보고 싶다니? 학창시절 내내 저를 벌레 보듯 하던 그녀가? 믿을 수 없었지만 그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저는 바보 같은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그녀도 철이 들었을지도 모른다. 과거의 일을 사과하고 싶어서 그러는 걸지도. 저는 동창회에 입고 갈 옷을 사기 위해 그동안 모아두었던 비상금을 깨야 했습니다. 가장 큰맘 맞고 산 10만 원짜리 셔츠를 입고 거운 앞에 섰을 때 조금은 낯선 제 모습에 어색한 미소가 나왔습니다. 동창회 장소는 강남의 화려한 호텔 뷔페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다시 10년 전 교실 뒷자리에 혼자 앉아있던 김민준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명품으로 휘감은 친구들, 서로의 성공을 축하하며 터트리는 웃음소리, 그 모든 것이 저와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 김민준 아니야? 비아냥거림이 가득한 목소리. 돌아보니 최지연이 와인잔을 든 채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 때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아름다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고 저를 향한 경멸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그러게. 근데 넌 여전하네. 그 촌스러운 건, 듣자 하니 아직도 아르바이트 한다며. 힘들겠다. 주변의 친구들이 크크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제가 품었던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악랄해졌죠. 그날 동창회 내내 저는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습니다. 지연이는 보란듯이 의사인 동기와 팔짱을 끼고 제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굴욕적인 시간이 흐르고 동창회가 끝날 무렵 지연이가 갑자기 제게 다가왔습니다. 민준아, 나랑 따로 한번 볼래?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나한테? 무슨 할 얘기가? 응, 그냥 우리 둘이서만 조용한 데서 밥이나 먹자. 그녀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번호를 물었고 저는 얼떨결에 번호를 알려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녀에게서 정말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저녁 어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동창회에서 그렇게 모욕을 줘놓고 이제 와서 단둘이 보자는 저희가 뭘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어쩌면 이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미련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그렇게 저는 악마의 속삭임 같은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지연이가 약속 장소로 정한 곳은 뜻밖에도 강남의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닌 종로 뒷골목에 위치한 허름한 백반집이었습니다. 할머니 손맛이라는 낡은 간판이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죠.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지연이는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늦었네? 길 헤맨 거 아니야? 그녀는 여전히 저를 무시하는 말투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식당 안은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로 가득했고 주인으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홀로 바쁘게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왜? 난 이런 데가 정겹고 좋던데. 그녀의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는 네 수준에 맞춰졌다는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제육볶음 2인분을 주문했습니다.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이는 연신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렸고 저는 괜히 물컵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때 주인 할머니께서 쟁반 가득 밑반찬을 내오셨습니다.
총각, 아가씨, 반찬 많이 먹고 힘내. 할머니는 주름진 얼굴 가득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네? 할머니는 잠시 머쓱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이내 주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뭐가? 난 그냥 사실을 말한 건데. 그리고 저런 식당 할머니들 괜히 친한 척하면서 말 거는 거 장사 속이야. 저는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메인 메뉴인 제육볶음과 찌개가 나왔습니다. 시장이 반찬이었는지 음식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저는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물을 마시려던 저는 무의식적으로 하던 버릇이 나왔습니다. 물컵을 내려놓기 전 테이블에 탁탁탁 3번 가볍게 두드리는 것. 언제부터 생긴 버릇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아주 어릴 적부터 항상 그래왔습니다. 보육원에서도 친구들이 이상한 버릇이라고 놀리곤 했죠. 그런데 그 순간 주방 쪽에서 설거지를 하시던 할머니의 움직임이 순간 멈칫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도 강렬해서 저도 모르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괜히 신경이 쓰였지만 애써 무시하고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내내 지연이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 비서실에서 일하며 부모님께 강남의 아파트까지 받았다는 이야기. 그러면서 은근슬쩍 제 근황을 물었습니다. 민준이, 넌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뭐야? 나도 열심히 살고 있어. 가게? 무슨 돈으로? 꿈도 야무지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이 여자가 나를 부른 진짜 이유를. 이 모든 것이 거대한 모욕을 주기 위한 계획된 쇼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즐거워야 할 식사는 어느새 가시방석이 되어버렸습니다. 지연이의 일방적인 자기자랑과 저에 대한 무시가 섞인 대화가 끝나갈 무렵 그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냅킨에 입을 닦았습니다. 아, 잘 먹었다. 제가 지갑을 꺼내려 하자 지현이가 손을 들어 저를 막았습니다. 잠깐만, 계산은 정확히 해야지. 아, 응, 괜찮아. 아니야, 난 얻어먹는 거 딱 질색이야. 요즘은 남녀평등 시대잖아. 그녀는 마치 자신이 굉장히 깨어있는 여성이라도 되는 양 말했지만 저는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지현이는 스마트폰 계산기 앱을 켰습니다. 어디 보자. 제육볶음 2인분에 18,000원, 공깃밥 2개 2,000원, 된장찌개 추가 3,000원, 음료수는 안 마셨고 총 23,000원이네. 저는 그냥 12,000원을 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는 제 손을 다시 한번 제지했습니다. 아니,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나는 너보다 밥을 반 공기 정도 덜 먹었고 제육볶음도 네가 고기를 한 3점은 더 먹은 것 같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당연하지. 먹은 만큼 내는 게 더치페이의 기본 아니야? 깻잎 한 장이 뭐 대수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작은 것부터 정확해야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대충 계산해서 너는 한 12,870원 정도 내고 나는 11,030원 정도 내면 되겠다. 어때?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10원 단위까지. 아니, 자기가 덜 먹었다고 생각하는 음식 가격까지 빼서 계산하는 모습에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합리적인 게 아니라 그냥 찌질한 거였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도 저희를 힐끔거리며 수군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얼굴이 불타는 것처럼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사건은 또 다른 방향으로 터졌습니다. 지현이가 계산서를 유심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저기요, 할머니! 할머니께서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다가오셨습니다. 이거 된장찌개 3,000원 추가된 거요. 저희 이거 그냥 기본으로 나오는 찌개 아니었어요? 아니, 저희가 언제 큰 걸로 달랬어요? 그냥 주시길래 먹은 거지. 이건 빼주셔야죠. 지현이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날카로워졌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할머니의 시선이 제게 향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아까 저의 물 마시는 버릇을 보셨을 때처럼 무언가에 홀린 듯 저를, 정확히는 제 귀 뒤쪽을 뚫어지게 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내 얼굴에 뭐라도 묻었나? 하지만 할머니의 시선은 제 얼굴이 아닌 귀 뒤에 있는 작은 점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보육원 원장님이 제게 남겨진 유일한 신체적 특징이라고 말해주셨던 아주 희미한 갈색 점. 그 점을 보시는 할머니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 한 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그런 할머니의 모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따져 물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우세요? 왜 우세요? 저희가 뭐 잘못했어요?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연세 지긋한 어른 앞에서 돈 몇 푼 아끼자고 저렇게까지 악랄하게 구는 지연이의 모습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눈물 흘리시는 할머니의 모습에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5만 원짜리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 계산 이걸로 해주세요. 제 단호한 행동에 지연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야, 김민준, 너 뭐 하는 거야? 제 입에서 나온 차가운 한마디에 지연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더 이상 그 더러운 입으로 함부로 짓거리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소리치는 동안 할머니는 여전히 저만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제 팔을 붙잡으셨습니다.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지만 그 손길은 이상할 정도로 따뜻하고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아가, 잠깐만, 나 좀 보자. 할머니는 저를 이끌고 가게 구석,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허름한 조끼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그것은 비닐 코팅까지 되어 있는 손때 묻어 색이 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갓난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 아기, 보렴. 할머니는 사진을 제 눈앞에 가까이 가져다 대셨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기의 왼쪽 귀 뒤, 정확히 제 점이 있는 그 위치에 똑같은 모양의 갈색 점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어떡해? 내 아들이야. 할머니의 입에서 제 이름이 나오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는 듯 했습니다. 잃어버렸던 과거의 퍼즐 조각들이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끼워 맞춰지는 느낌. 보육원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화재 현장, 등 뒤에 희미한 화상 흉터, 그리고 민준이라는 이름.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울음소리에 제 심장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잠시 영상을 멈추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게는, 그리고 어쩌면 저와 같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겁니다. 할머니, 아니 어쩌면 저의 진짜 할머니일지도 모르는 분의 오열은 한참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서서 할머니의 등을 쓸어드리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수만 가지 질문과 감정들로 뒤엉켜 폭발할 것만 같았습니다. 정말 이분이 내 할머니라고? 그럼 우리 부모님은? 나는 왜 보육원에 가게 된 거지? 그동안 제게 닥친 모든 불행과 고통의 이유가 그저 28년 전의 끔찍한 사고 때문이었다는 말인가? 할머니는 겨우 울음을 그치고 띄엄띄엄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28년 전 그날, 시장 전체를 집어삼킨 대화재. 할머니는 당시 아들 내외와 함께 이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번졌고 시장은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갔고 그 과정에선 서로 뒤엉켜 넘어지기 일쑤였습니다. 할머니의 아들, 즉 저의 아버지는 갓난아기였던 저를 품에 안고 있었고 어머니는 할머니를 부축하며 함께 불길을 피해 뛰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너져 내리는 건물 잔에 어머니가 발을 헛디뎠고 그 순간 아버지가 저를 어머니에게 넘겨주며 다른 사람들을 먼저 구하려다 결국 불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안고 간신히 화재 현장을 빠져나왔지만 이미 온몸에 심한 화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저 역시 등 쪽에 화상을 입었고요. 어머니는 저를 근처 병원 응급실에 맡기고는 남편을 찾아야 한다며 다시 그 지옥 같은 화재 현장으로 뛰어들어갔고 그것이 마지막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당시 다른 곳에 있다가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왔지만 이미 아들 내외의 생사를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손주인 저마저도 어느 병원으로 갔는지 알 수 없어 그날 이후로 생이별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이후 단 하루도 이곳을 떠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아들이나 며느리
아니면 손주라도 이곳을 기억하고 찾아올까다. 낡고 허름해져도 절대 식당을 개조하지도 이사하지도 않고 28년이라는 세월을 같은 자리에서 버텨오셨던 겁니다. 매일 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얼굴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 손주의 사진을 보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셨다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제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버려진 것이 아니었다. 나에게도 나를 이토록 사랑해주고 그리워해준 가족이 있었다. 원망스러웠던 세상이, 지긋지긋했던 내 인생이 한순간에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할머니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제 등 뒤에 셔츠를 걷어 올렸습니다. 할머니, 여기 흉터가 있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제 등 뒤의 흉터를 어루만지셨습니다. 그 거친 손길이 제 상처를 어루만지는 순간 저는 28년 만에 처음으로 집에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식당 안에 남아있던 몇몇 손님들과 이 모든 상황을 멀뚱히 지켜보던 최지연의 존재는 이미 잊힌 지 오래였습니다. 세상에 오직 저와 할머니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잃어버렸던 28년의 세월이 우리의 눈물 속에서 서럽게 또 뜨겁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99%였습니다. 서류상의 확인이 끝나자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곧장 은행으로 향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작은 백반집이 재산의 전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엄청난 착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은행 VIP 상담실로 데려가셨고 그곳에서 저는 상상도 못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사실은 명동에서 크게 사업을 하셨던 자산가였고 할머니는 그 유산을 모두 물려받아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종로의 상가 건물 전체를 소유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할머니의 개인 계좌에는 제가 평생 구경도 못 해볼 액수의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든 재산을 제 이름으로 상속하는 절차를 바로 진행하셨습니다. 민준아, 이건 원래 네 아버지 것이었고 네 것이었어야 할 돈이다. 이 할미는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어.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고시원 쪽방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제가 하루아침에 수십억 자산가가 된 것입니다. 현실 감각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기뻤던 것은 제게 진짜 가족과 집이 생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당장 그 지긋지긋한 고시원에서 짐을 빼서 당신이 살고 계신 평창동의 큰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으로 할머니 댁에 발을 들인 날, 저는 현관에 놓인 낡은 남자의 신발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네 신발이야. 잃어버리기 전에 네가 아장아장 걸으며 신던 거. 저는 그 작은 신발을 손에 들고 또다시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밤 제게 맛있는 집밥을 차려주셨습니다. 따뜻한 쌀밥과 구수한 된장찌개, 그리고 할머니의 손맛이 가득 담긴 반찬들. 저는 28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의 밥상이라는 것을 받아보았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할머니는 제게서 눈을 떼지 못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그동안 얼마나 굶고 다녔으면 이렇게 말랐을까. 많이 먹어라, 어? 할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밥알이 목에 메어 몇 번이나 울컥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잃어버렸던 28년의 시간을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보육원에서의 삶과 힘들었던 아르바이트 시절 이야기를 해드렸고, 할머니는 제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여주시며 두 분이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저와 꼭 닮아 있었고, 어머니는 세상 누구보다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그 사진을 보며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비록 두 분은 제 곁에 없지만 이제는 저를 지켜주는 든든한 할머니가 계시고 제 뿌리를 찾았으니까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사주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안정감과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한편에서는 차갑게 식었던 분노가 다시금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최지현. 그녀에게 제가 당했던 모든 모욕과 멸시를 되갚아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복수를 위한 무대는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상의 끝에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할머니 손맛 식당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리모델링이 끝나는 날 VIP 시식회를 열기로 계획했죠. 저는 동창회 단체 채팅방에 시식회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입니다. 제가 이번에 종로에 작은 한식당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친구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물론 최지연에게는 개인적으로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연아, 너도 꼭 와줬으면 좋겠어. 제 메시지를 본 채팅방은 난리가 났습니다. 김민준이 식당을? 가게 차릴 돈은 있고 우리한테 밥 한 번 안 쏘냐 등 저를 비웃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최지연은 제 개인 메시지에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머 민준아, 웬일이니? 네가 식당을 다 차리고. 그래, 가봐야지. 네가 하는 식당 밥맛은 어떨지 궁금하네. 혹시 망하면 내가 투자라도 좀 해줄까?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마음껏 비웃어라. 그 오만한 웃음이 곧 절망적인 비명으로 바뀌게 될 테니까. 시식회 당일, 식당은 최고급 인테리어로 완벽하게 탈바꿈해 있었습니다. 민준이라는 제 이름을 딴 세련된 간판이 걸렸고 내부에는 최고급 주방 설비와 가구들이 들어섰습니다. 동창들은 식당에 들어서며 휘둥그레진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와, 여기 진짜 김민준이 차린 데 맞아. 인테리어 비용만 해도 몇 억은 깨졌겠다. 친구들이 웅성거리는 사이 말끔한 명품 수트를 차려입은 제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우아한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신 할머니가 함께였죠. 저를 본 친구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특히 최지연의 표정은 볼만했습니다. 놀라움, 질투, 그리고 당혹감이 뒤섞인 얼굴. 저는 그런 그녀를 향해 여유롭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다들 와줘서 고맙다. 많이들 먹어. 그 순간 지연이가 제게 다가와 팔짱을 끼며 교태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너 진짜 대단하다. 언제 이렇게 성공했어? 진작 말하지. 저는 그녀의 발을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지연아, 글쎄. 아니, 그럴 필요 없어. 제 말에 지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그리고 네가 그렇게 자랑하던 너희 아빠 회사, 이 건물 3층에 입주해 있는 그 인테리어 회사 말이야. 안타깝게도 다음 달에 계약이 만료되는데 내가 재계약을 안 해줄 생각이라서 말이야. 어떡하지? 거짓말? 아, 소개가 늦었네. 이쪽은 이 건물의 전 주인이자 나의 할머니죠. 저는 할머니를 앞으로 모셨습니다. 할머니는 지연이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귀한 손주한테 밥값 몇 푼 가지고 그 모욕을 준 그 아가씨구나. 지연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동창들이 그녀를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완벽한 복수, 통쾌함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그 초라하고 비참했던 김민준이 아니었습니다. 최지연과 그 가족이 운영하던 인테리어 회사는 결국 저희 건물에서 쫓겨났습니다.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했던 탓에 사무실을 잃자마자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고 결국 부도 처리되었다는 소식을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지연이 역시 다니던 대기업에서 해고당하고 온갖 동창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인과응보.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진, 신경 쓸 가치조차 없는 존재가 되었으니까요. 저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할머니와 저는 민준 식당을 본격적으로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손맛과 저의 젊은 감각이 더해진 우리 식당은 오픈하자마자 입소문을 타고 종로 맛집으로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식당의 음식뿐만 아니라 28년 만에 극적으로 재회한 저와 할머니의 사연에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방송국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고 우리 식당은 전국적인 명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자라온 사랑 보육원을 찾아갔습니다. 원장님은 몰라보게 달라진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셨지만 이내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보육원에 가장 먼저 최신식 주방 설비를 기증했습니다. 아이들이 더 이상 차갑고 맛없는 음식을 먹지 않도록 따뜻하고 영양가 높은 식사를 제공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주 주말마다 할머니와 함께 보육원을 찾아 아이들에게 직접 요리를 해주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과거의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준식당은 프랜차이즈 사업으로도 크게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맹점을 내줄 때마다 한 가지 조건을 반드시 내걸었습니다. 바로 매달 수익의 일부를 지역 보육원이나 결식아동 지원단체에 기부하고 정기적으로 무료급식 봉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것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돈 때문에 비굴해지지도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도 않습니다. 제 곁에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인 할머니가 계시고 제게는 지켜야 할 아이들과 사회에 대한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얼마 전에는 민준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저처럼 부모 없이 자란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술 교육과 창업을 지원해주는 재단입니다. 과거에 제가 겪었던 막막함과 외로움을 다음 세대의 아이들은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였습니다. 가끔 밤하늘을 보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두 분이 하늘에서 지금의 저를 보고 계신다면 분명 자랑스러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두 분이 제게 주신 사랑을 이제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과거의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고 세상에 나 혼자뿐이라고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삶에도 언젠가는 반드시 따뜻한 햇살이 비출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따뜻한 사연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저희 채널에 제보해주세요.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